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근데 좀 정답이 경매였죠, 경매. 예,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경매가 이걸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희비가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5638님은 저도 살던 집이 경매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다시 경매로 낙찰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겁나고 막막했지요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아까 6960님은 제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 중인데 왜 공매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럴 때 그 전세 사기 쪽만 또 피해 대책에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으면 또 다른 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 상태입니다. 뭐 보합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코스닥은 909.97포인트로 한 0.95포인트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2,577포인트로 6포인트, 0.2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14원, 1,314원 가리키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로 그 이야기 여행 떠나는 걸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와, 오늘 역사 속으로 떠나볼 텐데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원을 찾아서 떠나본다고요. 그 경제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어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장사 미천, 떼돈을 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조선시대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돈 얘기하는데 돈 얘기부터 해야죠. 그렇죠.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뭐 엽전, 뭐 한량 이런 표현들은 많았는데 그쵸. 돈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돈이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우선 돈은 네. 그 한국 어원에 따르면 뭐 돌고 돈다 해서 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네. 화폐 자체는 고조선 때 있었던 것으로. 화폐 자체는 고조선 때부터. 왜냐하면 국사 교과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고조선 때 8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돈으로 갚는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돈이 있었고 그보다 더 옛날인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진시황 때서부터 진시황 훨씬 그 이전인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조개 껍데기라든가 네. 그런 걸 해서 쓰다가 이제 그 전인 상나라 시대 때부터 조개 껍데기를 쓰다가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가서 청동으로 이제 돈을 만들게 되고 그걸 또 진시황 때 화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형태의 가운데 네모나게 뚫려 있는 돈을 오수전이라고 하는데 오수전. 예, 진시황 때 만들었다가 이게 한나라 때 쓰면서 동아시아에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 화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중국이 그 한나라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대에도 계속 화폐가 만들어지다가 원나라 때 되면 이제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교초라고 해서 그 도장을 찍은 화폐였어요. 원나라 때 지폐를 교초. 예. 그래서 마르코폴로의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그 당시엔 고려였잖아요. 네. 고려 때도 약간 좀 들어와서 쓰이고 그다음에 고려 때는 이제 은으로 만든 병을 화폐로 쓰이다가 조선 초에 세종 때 이제 화폐를 좀 본격적으로 들이자라고 해서 의논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전히 물물교환이 더 익숙했고 화폐는 좀 거부했습니다. 고려 시절까지만 해도 화폐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냥 물물교환이 편해 이런 식으로. 심지어 조선 중기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그래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머니까 음식이나 그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현지에서 보급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한테 은을 주면서 이걸로 사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고 해요. 조선시대.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명나라는 이제 은으로 직접 그 화폐를 대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물물교환만 알아요. 그 정도로 약간 상업이 낙후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은전을 줘도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냥 물물 교환할래요 예, 이랬던. 그렇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예, 당시 유성룡을 비롯해서 그 여러 관료들이 화폐를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역시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쓰는 것처럼 네. 임진왜란 초기에는 그렇게 화폐를 어려워했는데 그 좀 몇 년 지나자 딱 그 명나라 군대 부대랑 그 일본 군도 부대 그 사이에 공란에 네. 조선 사람들이 가서 시장을 딱 열어요. 그러면 양쪽에 와서 다 사가고 네. 그렇게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 상업의 묘미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네. 마침내 숙종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평통보가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국사 교과서 거의 예. 표지에 많이 네. 등장했던 상평통보. 어디나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골동품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쌓여 있어서 지금도 그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거를 뭐 최신에 뭐 누가 만들어내서 그냥 비슷하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조선 것도 시대 있을 때부터 물려져 내려온 상평통보가 흔해요? 그 워낙 많이 만들어서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널리 쓰이는 화폐일수록 또 위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골동품점에 판다고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그거는 좀 그렇죠. 해보시면 검증을 되고. 해야 예.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테고. 그리고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진 않아요. 상평통보는. 그래요. 상평통보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흔해서 예. 보조품도 많고. 예. 근데 이거는 주조를 했던 그러니까 예. 쇳물을 부어서 녹여서. 만들었던.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전에 뭐라 해야 되나 거지라고 해야 네. 되나 한푼 줍쇼 예, 막 이런 그렇죠.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한 양, 예, 예. 두 양 이런 단위로 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많죠. 줄로 엮어가지고 손목이나 이런 데 감고 다니고 예, 그렇죠. 그 단위나 그 표현은 좀 어떻게 생겼던 걸까요? 그게 그 옛날에 그 화편제도에서는 그 보통 한 푼 달라고 하지 한 양 달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푼이 좀 더 작은 낮은 돈이요. 작은 예, 단위. 그렇죠. 10푼이 1전이고 네. 또 10전이 1양이고 네. 10양이 1관입니다. 10푼이 1전. 예. 10전이 모이면 일양. 1양, 한 양. 그리고 그다음에 10량이 모이면 1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선시대의 화폐 단위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딱 잡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네. 간단히 말해서 1푼 한 몇천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양 한 몇십만 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푼 줍쇼 하면 뭐 이제 밥 먹을 수 있게 몇 푼 주세요라는 그 몇천 원 주세요는 되는데 만약에 한 양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칼만 안 든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 푼 줍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라고 대충 이렇게 몇천 원, 그냥 몇천 원. 치환해서 예. 볼 수가 있는 거.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게 전해져 온 건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쓰던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 미천이라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천이 떨어졌다. 예. 혹은 한 미천 잡아보자. 예. 이렇게 쓰고 있는 미천이라는 말. 이것도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흘러내려온 예. 용어인가요? 그 밑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그 근본 바닥을 예. 얘기한 거고 천이라고 하지만 이게 돈 전자의 한자가 세 개 발음된 겁니다. 밑천이라고 하면 밑천 밑에 바탕이 되는 돈. 밑전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발음하면 밑전, 미천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밑전이 떨어지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 맞고요. 보통 이렇게 밑전을 대는 사람을 물주라고 했죠. 그때도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요. 재미나다. 그리고 또 요런 표현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고 저도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만 예. 왠지 그 정장 까만 바지에 쫄티를 입고 쪽가방 예. 메신저백이라고 하는 항상 겨드랑이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예. 일수 찍으러 왔다라고. 예. 예전에 보면 이제 장부 같은 거에다가 달력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예. 하루 도장 찍으면서 예. 이자를 냈는지 그걸 이제 일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그부터 이미 일수 장부가 그때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와. 일수라는 것 자체는 돈을 빌린 다음에 원전하고 이자율을 합친 다음에 그 매일 단위로 나눠서 매일매일 갚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재래시장쯤 다니다 보면 바닥에 일수라고 이제 그 명함 떨어져 있어서 야 이게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일수는 상인들
그것도 매일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시장은 일정 시간만 열고 매일매일 열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이 있었으니 바로 종로 쪽입니다. 아. 종로 6두년 그런 쪽에 있는 시장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 그래서 일수 장부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 보면은 일수 거두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요? 그 쩐주라고 하죠. 네네네. 돈을 가진 주인이 바로 그 여자라서 그 종로 쪽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일수를 받아내고 일수 받으면 이렇게 붓으로 쫙 그어서 표시한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사채업인데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일수 했습니다. 이걸 많이 하셨다고요? 예. 일단 전주 이름이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여자죠. 힘이 셌겠네요. 그러게요. 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심청전이라고 잘 알고 있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 나오는 심청전. 예, 예. 심청이 엄마가 바로 곽씨 부인인데 네. 이 곽씨 부인이 했던 게 또 사채업이었어요. 좀 많이 깨시겠지만 저도 정말이 하고 봐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 효녀 심청이의 엄마가 예. 사채를 했었다. 네. 일수를 했었다. 일수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돈 꿔주고 이자 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번 돈을 치성들이네 다 써서 심청이를 낳고 나서 세상을 떠났지요. 아. 그래서 심청이 집이 가난한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던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 그쵸. 그러니까 왜 홀아버지 예. 모시고 살았으니까 심청이가. 근데 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심청이 엄마 곽씨 부인이 예. 물론 이제 돈을 열심히 벌려다가 한 거였죠. 뭐 당시에는 뭐 불법 뭐 이런 경계는 없었을 테니까. 심청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눈이 머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느질하고 음식 가다 해서 바치고 옷 찢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본전을 마련한 다음에 이 본전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소설이라서 그렇겠지만 네네네. 이자를 소설이죠, 참 소설. 네, 심청전이니까요. 예. 그래도 심청이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던지 심청이 엄마가 갑자기 죽고 나서 갓난아기인 심청이 남으니까 분명히 그 돈을 꿔다 받았을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거 보면은 심청이 엄마가 아주 악독한 일수업자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청이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젖동량을 좀 도와준다든지 예. 막 이런 식으로 도와줬던. 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살았던 혹은 기억을 못했던 사실 아닌가. 근데 심청이 어머니는 소설 속입니다만 예. 일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일수는 하루하루 이자를 내는 거고 예. 지금도 뭐 일각에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제도권에서는 월 단위로 대출 예. 이자를 내잖아요. 예. 당시에도 뭐 좀 형태들이 좀 다른 게 있었습니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얘기했대로 시장이 3일장, 5일장 그렇게 열렸잖아요. 네, 지역마다 달랐죠. 예, 그래서 시장이 열릴 때마다 돈을 받아내는 그런 식의 그 사채도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3일 단위, 5일 단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3일수, 5일수 이렇게도. 예, 뭐 거의 그런 식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낙폭이라고 해서 낙변이라고 해서 날짜를 뒤로 갈수록 이자율이 더 떨어지거나 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엔 더 많이 갚거나 그런 식으로 전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낙변, 네. 뭐 장변, 예. 가변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원리금 균등상활 예. 아니면은 원금부터 갚고 이자는 예. 뒤에 갚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찍 갚는 게 돈을 빨리 벌 수 있으면 빨리 갚는 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좀 많이 벌 것 같으면은 나중에 갈수록 이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이 사채 중에서 꽃은 역시 개성상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했고 또한 사채업도 굉장히 발달했던 데가 개성인데 그 개성에서는 지금은 신용대출도 있었습니다. 신용대출이요. 예, 담보 워낙, 없이. 예, 담보 없이 하는 거였는데 이걸 시변이라고 하거든요. 시변. 예, 한 12% 정도의 비율인데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나 실명으로 안 하고 닉네임으로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닉네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누가 빌렸는지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래로 자금이 흐르는 거죠. 아, 지하세계로. 예.
그래서 일제시대 사람들이 일제시대 일본 정부가 이 시변을 잡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뭔가 음지로 돈이 예. 돌게끔 근데 또 실명이 아니라 가명, 예. 닉네임을 쓰도록 해야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리니까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겠고. 그리고 뭔가 그들 나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유명한 그 사채업 쪽에 어두운 이야기가 꽤 그렇죠. 지금도 명동의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가명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쵸. 많죠. 그쵸. 닉네임으로. 예. 개성상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은 조선시대 뭐 개성상이 이때부터 흘러내려왔던 닉네임 문화네요. 그렇죠? 무슨 뭐 명동 고래 막 이런 식으로. 아,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이 발달할수록 그 주변에서 금융업도 발달을 해왔던 거고 그쵸.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문서를 보면은 그 논 몇 마직을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이율이 한 50%가 돼요. 조선시대 때 예. 50%요? 예. 근데 여자가 빌렸거든요. 예. 근데 몇 달 뒤에 또 다른 밭을 이용해서 또 돈을 더 빌려요. 그것도 이율이 더 올라가요. 50%보다 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이 빚을 빌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지만 연구하신 분은 이걸 보고 이건 분명히 상업이다. 상업? 예,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비싼 비율로 돈을 빌린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일 것이다. 또 규모도 크고 예. 담보 규모도 크고 하니까 이율도 높고. 예.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겠지만 예. 나중에 못 갚는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일수업자 입장에서는 떼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은 뭐 압류 제도라든지 예. 아니 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 회생 제도 뭐 파산 제도가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못 갚으면은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 예.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지라고 해서 고발문을 적어서 관아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관아에서 이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돈 갚으라고 을러댑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네. 심할 때는 매도 맞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집안의 주변 친척들이 어찌어찌 뭐 있는 거 팔아서 돈 마련해줘서 오면은 그때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돈 갚을 때까지 가둬놓는. 그렇죠. 아 때리기도 했는데.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라도 쪽에 그 한 고문서 보면은 네. 도박빚 안 갚아서 감옥에 갇혀서 한겨울에 곤장 맞고 그리고 고생한 양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반이요. 예, 양반들도 돈 못 갚아서 막 예. 매맞고. 네. 그래요?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없고 네. 대부분의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종을 대신해서 네. 그 대차라고 해서 진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가 창피할 경우에는 그 노비를 시켜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빌리게 하거든요. 차명으로. 예. 아, 돈을 차명입니다. 노비의 차명으로 빌린다고요? 그럼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돈 못 갚으면 그 노비가 갇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예 처음부터 맘먹고 안 갚으려고 노비한테 차명으로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던. 예. 당연했던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양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놓고 돈 거래를 한 일을 또 안 했거든요. 체면상하니까. 예. 근데 체면 안 상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심을 했습니다. 아 관아에서. 예.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둬서 막 이렇게 예. 때리기도 하고 하는 예. 것처럼. 그래서 근데 자기- 또 거기를 노비가 대신 들어가 있으면은 예. 안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많은 양반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노비가 갇혔는데 돈 좀 꿔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빌리는 일이 이덕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실학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자기 노비가 돈을 안 갚았다고 갇혔는데 상황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이덕무의 친구가 골동품 하나 빌려주면서 이거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려서 네 종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전당포에 이 골동품을 들고 갔더니 그렇게 비싼 값을 안 쳐줘서 아. 그래서 못 구해서 속상해서 지은 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뭐길래 아, 그러니까 전당포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거고. 네. 근데
거기에다 뭐 폐물이라든지 가치 네. 있는 걸 이제 맡겨놓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당시에도 그 담보물을 따져본 거잖아요. 담보물의 그쵸. 가치를.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덕무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는데 네. 정말 가난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전당포라는 용어 자체도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예, 똑같아요, 용어는. 예. 그래서 전당포 자체는 이제 얘기했듯이 담보물을 맡긴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골동품 같은 걸 맡긴다든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요. 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빌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내에 못 갚으면은 이거 담보물을 뺏긴다거나 그런 일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당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역시 유명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형이 서유본이라고 있고 서유본의 부인이 빙허각 이씨라고 해서 유명한 박물학자 여성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집도 가난해서 서유구가 자기 형하고 형수님을 찾으러 가면 형수님 치마에 그 전당포에서 맡겨놓은 물건 증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걸 추억하면서 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담보를 많이 잡아놨고 네. 많이 돈을 빌려줬다. 돈을 꿨는데 예. 못 갚고 있다는 얘기죠. 아, 못 갚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아,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떼돈을 벌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떼돈? 근데 이게 그냥 뭐 떼로 몰려다닌다라는 뜻일지 이것도 좀 어원이 재밌다면서요. 예. 사실 그 조선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온돌이 좋다라고 하지만 예. 온돌이라던가 아니면 밥 짓는데 모두 항상 나무가 들어갑니다. 나무, 그렇죠. 그쵸? 연료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무 산에 가면은 나무들도 많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다 민둥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나무를 조금이라도 다 잘라와서 밥 짓고 온돌 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산이 민둥산 된 것이 심각해서 민둥산. 예, 금령을 정해서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숲을 만들어 놨지만 네. 나무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다 잘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나무가 생기면은 충청도나 강원도 그쪽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예. 서울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무를 한꺼번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산지가 있고 도로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큰 도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도 없고요. 그래 있는 방법은 한강을 이용해서 실어 나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이제 나무를 잘라서 이제 묶어서 이제 놨다가 봄이 되어 이제 물이 불면은 나무를 이제 강에 띄워서 뗏목처럼 이제 둘둘둘둘 하고 그 하류까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이제 사람들한테 떼다 파는 거예요. 네. 뗏목처럼 나무를 예. 묶어서 그러니까 이송을 하는, 그쵸. 팔기 위해서 이송하는. 그게 떼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뗏목 네. 또 바로 그 떼에서 나온 거죠. 아, 나무를 묶어 놓은 떼, 예, 뗏목. 예. 아. 그래서 그 뗏목 자체는 이제 한 100그루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제 내려오는데 끈으로 묶어 놓긴 하는데 그 위에 사람이 타고 네. 커다란 작대기 들고 이제 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물도 그 강물이 저쪽 그 남양주 쪽에 있는데 그 물길이 3개 굽어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거기에서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 아. 근데 제일 곤란한 거 이제 그 나무들끼리 잘 내려오라고 묶어놨는데 이 끈이 풀어질 때요. 예, 그러면 산산조각. 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근데 다만 그걸 한번 가져오면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떼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목 배송업자들인데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웠고 위험했고 근데 또 예. 반대로 보면 그거 제대로 배송하면 떼 돈을 벌었던 그쵸.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원이 예. 생겼다네요. 재밌네요. 근데 요 또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해 볼 게 그 도박 관련된 용어인데 예. 이게 뭐 좀 방송으로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몇 가지만 이제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언급을 좀 예. 해볼게요. 이제 장땡이라는 거 있고 예, 끝발 좋다. 예, 한 끗 차이다. 예, 아니면 이제 말짱 황이다. 예. 땡 잡았다 말. 요런 표현들도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전부 거예요. 투전 용어입니다. 투전, 예. 투기판. 예, 심지어 낙장불입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그 투전 용어, 도박 용어입니다. 그죠. 그 보통 예. 고스톱 가는 거 쓸 때 예. 이제 그때 쓰니까. 다산 정약용이 예. 6가지의 도박, 나쁜 도박을 얘기했는데 예. 여기엔 바둑이나 장기도 들어갑니다.
아, 당시에. 예. 근데 사실 어떤 게임이든 돈을 걸면 다 도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그 다산증명이 든 6개의 도박 중에는 아까 얘기한 바둑이나 장기 그리고 윷놀이도 들어가요. 네. 그 쌍욕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근데 역시 도박의 최고는 투전이었습니다. 이 투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했는지는 정말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 기록을 봐도 무서운데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까 그 뭐 바둑 장기는 다들 이제 아실 테고 윷놀이도 아실 테고 이거 이제 척사놀이라고 예. 했었고 예. 쌍륙. 예. 저는 아까 큰일 날 뻔했네. 쌍욕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예. 쌍욕은 아니고 쌍륙. 예, 쌍륙입니다. 쌍륙이 뭐예요? 이게 이 커다란 이 나무판에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말을 하나씩 옮겨서 이 말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는 게임이거든요. 저도 이런 식의 게임은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이집트나 수메르 때에 있었던 과거와도 비슷한데 저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전은 어떤 걸 보면 투장에는 이제 종이를 예. 이제 길쭉하게 접어서 이걸 콩기름에다가 절여서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네. 이걸 한 60개 아니면 80개 그 정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넣어요. 네네네. 그림이나 숫자. 뭐 새도 그려놓고 꽃도 그려놓고. 네. 그리고 이걸 돌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화투가 맞습니다. 같은 거? 화투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투전이 투전 이제 용어가 화투 용어로 많이 옮겨왔죠. 그 도박의 끝판왕이 투전이었다. 네. 요걸로 인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예. 뭐 논란이 좀 이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예. 추측을 해보자면 예. 이걸로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좀 많이 나왔겠네요. 굉장히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할지 너무 알 수가 많아요? 없는데요. 예, 사실 투전 자체가 들어온 것은 그 중국에서 왔다고 하고 예. 그리고 숙종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늦게 들어온 것인데 네. 그 늦게 들어온 것 치고는 보다시피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수많은 용어를 양산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전북대학교에 남아있는 고문서를 보면은 한 양반 집안이 이 투전이나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 큰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갑자기 그 3천 양에 해당하는 빚을 졌어요. 거의 뭐 30억 원, 뭐 거의 그 정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도박 빚이다 보니까 이 도박꾼 같은 경우에 도박을 빚을 지게 되면 이 사람이 못 갚겠다라고 선하면 관아에다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습니다. 네, 도박 빚이잖아요. 네.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명나라의 법률에서조차도 도박을 하게 되면은 금지예요. 그래서 네네. 도박판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박판을 현장에서 급습하게 되면 그 도박판에 있는 판도는 전부 국가에 귀속됩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 조선시대에도 네, 그랬어요.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박빚 자체를 얘기한 거가 불법인데요. 이게 도박꾼하고 그 정부 관아하고 서로 커넥션을 맺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예, 그러니까 도박꾼은 관아의 그 관청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도박빚을 받아달라. 그럼 도박빚을 관아가 시켜서 받아내면 네.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아, 뒤로. 예, 뒤로. 와. 그러니까 도박빚을 갚는데 이 도박빚을 그 도박꾼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 관아를 바치고 그 관아에서 이 도박꾼한테 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도박빚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갚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집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추정컨대 도박빚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투전판을 고발해서 현장을 급습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도박판은 어디서나 벌어졌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 심지어 법조에선 도박판을 벌일 수 있게 집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에요. 조선시대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500년 전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한 작가님 예전에 쓰신 책의 제목이 투기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예. 투기의 민족.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이것도 이제 도박판 용어인데 사실은 예. 드라마 제목 이런 것도 예. 있었고 올인이라는 예.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한 방에 걸어버린다. 올인.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서도 있었다면서요. 조선시대는 고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주. 예, 이게 마지막 남은 돈.
도박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돈. 네. 그 이 마지막 남은 돈을 쏟아붓는다 할 때 이 고주를 집어넣는 거죠. 고주. 그러니까 요즘은 올인이라면 옛날에는 고주였습니다. 마지막 돈. 예. 한 방에 걸어버리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또 많이 없죠. 그쵸. 아니 뭐 올인해가지고 잘된 사람은 저 희박한 확률에 이제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출판사에서 예. 도박을 통해서 돈 번 사람 이야기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답변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은 사람은 있지만 많겠죠. 네, 도박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질 못했어요. 500년 동안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 번 더 범위를 넓혀서 3,000년 정도 찾아보면 하나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없더라고요. 아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도박으로 돈 번 사람은 없더라. 근데 네. 이게 한두 판에서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절대 반복 가능,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끝판은 이제 불행해지는 거고 오히려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은 투전판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그 도박을 통해서 항상 그 도박이 많이 벌어진 데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였거든요. 지금이나 네. 특히 술집 그리고 이제 뭐 사람 이렇게 시장 그런 데서 항상 도박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국가는 열심히 도박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 근절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항상 도박판 근처에서는 뭔가 또 상업이 성행했을 왕성하죠. 수도 있고 예. 술집들도 예, 장사가 잘 됐겠네요. 도박판 그쵸. 근처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술집이라는 예, 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용어였던. 예. 선술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서 예. 마시는 술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극에서 술집이 나오고 나면 뭔가 좀 그 앉아서 뭐 기생들 오고 막 그 잔치상 벌이고 하지만 네. 실제 조선시대 때의 술집은 굉장히 그런 거와 달랐고요. 거의 뭐 주막 예, 이런 주막조차도 이렇게 멋지게 이게 상이 차려졌다기보다는 일단 술을 잔 단위로 팝니다. 그러니까 보통 술병 하나 탁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술 한 잔을 국자로 떠서 네. 그걸 따뜻한 그 물인데 넣어서 찬 기운을 가시게 한 다음에 그걸 잔에 넣어서 안주랑 같이 줘요. 보통 이게 한 잔 마시는 거였고 사실 조금 옛날 분들만 하시더라도 선술집은 보통 그 처음에 돈 내고 먹고 나가는 형태거든요. 네. 지금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했던 건 선술집. 그냥 서서 술 한 잔 마시고 가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앉아서 마시거나 내외하는 술집을 내외하면서 마신다거나 그런 건 좀 더 그 희소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더 잔술로 예. 서서 마시고 잠깐 마시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 앉으면 이제 도박판 벌어지는 거고요. 아, 앉으면 앉아서 뭐 하나 찾고 돈 걸고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속담 중에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예. 표현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속담이니까 오래전부터 거슬러 온 이 용어겠습니다만 이 어원이나 아니면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그 아까 얘기한 유명한 실학자인 이덕모가 쓴 책을 보면은 네. 여자들한테 담배 피우면서 밥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담배를 태우면서 밥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밥에 음식에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러니까 밥할 때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구한 말에 예.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냐. 어른서부터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도 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어린애도요? 예.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한 중학교보다 더 어렸을 것 같은 애들이 이제 그 담배 장죽대 물고 있는 담뱃대 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린애라면은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그보다 더 어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예. 아이들이 조선시대에 예. 담배를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타구라고 해서 이제 담배 침 뱉는 도구나 그런 담뱃대들이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고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그 당시 기본 생활비에 밥값, 술값, 그 다음에 의복값, 그리고 담배값
꼭 담배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 봤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든 담배값은 어쩌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조선 사람들의 담배가 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담배값이라도 좀 쥐어줘야지 막 이런 예, 표현들. 예. 그래서 밥하면서도 담배 피우고 그옷 만들면서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담배째 똑 떨어져서 옷에 구멍 나고 밥에 담배가 똑 떨어지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담이 생긴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 초등학교 때 예. 주변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그렇죠. 담배 거의 다 태우셨었어요. 당시에는. 다들 골초셨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조선시대에 담배를 좀 피웠다라고 하니까 이거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조선시대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도 담배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이제 그 어지럽고 잘못됐다. 그래서 네. 그 담배를 금지해야 된다는데 사실 가장 골초 임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조였거든요. 정조가 담배 예. 많이 태우셨어요? 정조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해서 그 담배 이렇게 딱 피면 그 맑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 담배를 금지하자고 하니까 신하들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예. 담배를 금지하면은 담배를 참으려고 드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반에 그만둘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본인이 이제 애연가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정조가요? 예. 그 술 되게 심하게 마시고 담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밤에 잘 안 자고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줄였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조선의 역사를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것 자체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뭐 그때 뭐 폐암 뭐 엑스레이를 찍었겠어요. 뭐 CT가 있었겠어요. 기침을 많이 하죠. 기침. 그리고 계속 침 뱉고. 그 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항상 애들이 들고 다니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침 뱉으려고요? 예. 침 뱉는 도구를 종을 시켜서 이게 들고 다니게 해요. 양반 같은 예.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거기다 침 뱉으려고. 예. 와, 몰랐던 사실 많네요. 그래서 사실 뭐 담배는 이제 백해무익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이 담배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담배를 좋아했지만 네. 국가 정책상으로는 담배 재배를 금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 담배를 심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여기다 곡식을 심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담배를 심었는데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매천 야록을 쓴 황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황현. 황현. 이분은 나중에 그 경술 국치 당했을 때 네. 나라를 위해서 자결까지 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담배 농사로 좀 계속 가난했는데 지은 시가 남아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가난했는데 담배 농사 한 번 지으니까 이제 풍족해져서 개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든다. 그전엔 가난해서 먹을 걸 못 줬는데 담배 농사 지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개한테 먹을 것도 많이 주니까 개가 이제 자기를 보고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값이 계속 오르면은 남부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바로 그 나라의 치욕을 당해서 자결까지 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렇게 담배값 오르면 좋겠네라는 시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런 시를 남기셨던. 예. 다른 농사는 뭐 10여 년 지어도 힘들었는데 예. 담배 농사 한 번 지으니까 개도 나를 반기더라. 예.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많고 교훈도 많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남아있는 질문이 엄청 많은데 이건 또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로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유국의 원유 감산 조치 발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올해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석 달 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되찾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로 애플의 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엠폭스는 코로나19와 달리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쏟아지는 여러분의 질문도 저희가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답을 해드리죠.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심층 인터뷰 시간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네. 주식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2262님, 비상장 주식은 배당이 없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어도 돈을 벌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그건 이제 회사마다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주주들하고 나눠줘야죠. 네. 근데 그걸 나누지 않는 회사들도 뭐 상장 회사나 비상장 회사나 있기 마련이고요. 네. 또 다만 한두 해 실적을 좀 냈다가 아니라 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계속 적자를 봐서 결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이상으로 돈을 좀 채워놓은 다음에 네, 곳간이 좀 두둑해졌을 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케이스 재미난 거 있는데 예전에 테린페이퍼라는 회사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주주들한테 한 주당 3,600원에 나한테 파세요라고 해서 주식을 다 사들여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상폐시키자마자 한 주당 4,600원씩을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한 주당 3,600원에 사들여서 배당만으로 한 주당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나눠 준 게 아니라 자기네만 나눠 가진 거죠. 아이고. 이걸 이제 폭탄 배당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싸게 사서 네, 일부러 상장 폐지시키기도 합니다. 네. 배당으로 다 아. 빼가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또 매각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상장사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대형님, 우량주에 넣어놓고 길게 투자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은 코어 금융 컨설팅 그룹 한종환 수석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하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량주 기업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말은 조건에 따라서 맞는 말일 때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높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게 된다.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은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싶으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목표를 달성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량주라고 하더라도요. 다양한 리스크들이 가격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량주가 미래에는 우량주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소수의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코스피 100 지수 혹은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등의 ETF 투자를 활용하신다면 투자 리스크를 더 낮추면서 만족스러운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내용은 한종환 팀장이 추천하는 투자 방향 중 하나가 되겠고요. 최종 선택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팀장님의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량주 혹은 오늘의 네. 우량주가 아니라 내일의 우량주, 미래의 우량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힘들죠. 네. 다음 질문은요. 어제 퀴즈 정답이 키오스크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노미경님, 키오스크, 무인매장, 간편결제 등은 시대 변화의 산물이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니 좋다고만 할 수 없지 않나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키오스크 때문에 서빙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네. 계산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분들은 그걸 활용을 해서 또 인건비를 줄이고 계시죠. 양면성이 네.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고용원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9만 명 늘었고요. 네. 반대로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명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직원을 안 두려고 한다. 키오스크 혹은 로봇으로 대신하려 한다. 요즘에는 네. 치킨 튀겨주는 로봇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제조업은 로봇이 대신하고 있고
사무직은 또 머지않아 챗GPT 같은 AI가 대체할 수도 있겠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양면성이 있죠. 또 반대로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로 인해서 새로운 직종도 탄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 통계를 보면은 오늘날 노동자의 60%는 194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종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50님은 키오스크나 로봇 도입이 늘어나면 로봇세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로봇이 이제 빠르게 도입이 되면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차라리 세금을 걷도록 해서 그분들을 위한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대로 로봇세를 거두면 기술 발전은 너무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로봇세가 없는 곳으로 기업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런 반론도 많고요. 그래서 차라리 로봇세 대신에 로봇이 생산해서 판매한 물건 거기에 붙는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뭐 부가세라든지 그걸 높이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에서 유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479님, 언제부터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가 항상 30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가 이제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인데요. 알뜰 주유소도 사업 주체가 석유공사,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일 테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리터당 많게는 한 100원까지도 좀 싸게 들여오긴 합니다. 그래서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제일 비쌌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잖아요. 최소 한 몇십 킬로는 가야 다른 주유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배짱 영업을 주유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도로공사가 해라. 그것도 알뜰 주유소로 해라. 가격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했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오늘도 많은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으로 2023년 대한민국 1교시가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KBS 교육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1교시입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했는데요. KBS 1라디오, 3라디오 동시에 방송되고요. 그 영상은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성공예감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